변액보험 모집인 변액보험 자격시험이죠, 여러분들. 지금 많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번째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모집인에서 했던 내용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나오고 여러분들 지금 모집인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오히려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디테일한 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중요하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만 체크해 보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1편에서 4편까지 내용 중 오늘 강의했던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셨던 금융과 금융시장, 주식, 채권, 그 다음에 금융소득과 세금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보통 한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 생명보험 부분에서는 한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출제되는 부분은 늘 나오는 부분이니까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만 포인트를 잡아줘서 말씀드릴 때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 기본 원리 뭡니까? 대수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 그죠?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사위를 가지고 원래 했던 거죠. 기억나시죠? 횟수를 늘려가면 일정한 그런 확률의 법칙이 생긴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생명보험도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걷어온 보험료와 보험회사가 내주는 보험금은 항상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주는 보험금 안에는 지출 비용도 들어갑니다. 지출 비용. 보험회사가 사용한 그런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수지상등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그럼 숫자가 적으면 안 되겠잖아요. 한 사람이 내고 한 사람한테 줄 수는 없잖아요.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이 수지상등의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우리 제9의 제9의 국민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는 생명표가 있었죠. 그거는 1년에 몇 명이 죽느냐, 10년 아닙니다. 1년에 몇 명 정도가 사망하는지 또는 생존하는 것인지를 산출한 표, 생명표가 중요하죠. 왜? 이런 부분들이 통계로 작용이 돼서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가장 기본 원칙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산출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나라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국민 생명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제9의 경험 생명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자, 우리가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크게 보면 옛날에는 3위원 방식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보험을 산출합니까? 현금 흐름 방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 방식이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현금 흐름 방식이 좀 더 개선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었지만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산출이 되는, 효과적으로 산출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 3위원이 뭐냐 이거죠. 돈을 버는 원천이 뭐냐 이런 얘기인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예정 이율, 그 다음에 예정 위험률, 그 다음에 예정 사업비율, 그죠? 보험회사에서 돈을 버는 3가지 원천은 뭐냐면 예정 이율, 우리가 금리가 높으면 또는 금리가 낮아지면, 그러니까 보험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조금 유리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 과거에 팔아놨던 높은 금리의 상품들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정 위험률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많이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 덜 죽어야 보험회사는 유리한 거죠. 그죠? 자동차 보험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손해가 덜 나야, 사고가 덜 나야 보험회사가 유리한데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아진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예정 이율, 예정 위험률, 예정 사업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간혹 예정 위험률, 예정 이율, 예정 사업비율이 3위원인데 이거를 다른 말, 예를 들어서 예정 사망률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정 다른 말로 여러분들 써가지고 문제에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지금 돈을 내고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았을 때 어떤 그런 비율하고 가치를 좀 조율해 주는 것을 예정 이율이라고 봅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예정 위험률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료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보험금의 재원으로 예정위험료를 산출한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합니다. 영업보험료라고 하는데 이 영업보험료 안에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율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요 보험료에 대한 구성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구성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라고 하는 것은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 순부가가 구성이 되어 있다가 순보험료 안에는 우리가 사고가 당했을 때 주는 위험보험료와 만기에 돌려주는 저축보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고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가보험료에 대해서는 부가보험료는 신유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계약비, 그죠? 그 다음에 유지비, 수금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문제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적용 기출이율은 우리가 위험률은 위험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이율은 저축보험료에 반영이 되고 사업비율은 부가보험료에 반영된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3위원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현금흐름 방식이 있는데 3위원 방식은 과거의 방식이며 예정이율, 예정위험률,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정 기출과 보험료의 관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정 이율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정 이율이 떨어지면 예정 이율이 떨어지니까 보험료는 높아지겠죠. 예정 이율이 떨어지니까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떨어지겠죠. 그죠? 그만큼 우리가 운영하는 수익을 잘 운영한다 그러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어요. 근데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돌려줘야 되는 금이 더 많아지니까 보험료를 높여야 되는 거죠. 요 관계만 잘 기억하시고요. 나머지는 잘 보시면 상식입니다. 상식. 아시겠죠? 사망률이 높아요. 사망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높아지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보험료 높여야겠잖아요. 그죠? 사망률이 높으니까 우리가 보험료 높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비 많아지면 보험료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정 사업비율이나 예정 위험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례하는데 예정 이율만 어떤 관계라고요?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정 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떨어지고 예정 이율이 떨어지면 보험료가 높아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흐름 방식은 우리가 OX로도 많이 나옵니다. 다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의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에 더해서 해지율이나 옵션, 재보험 등의 다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방식을 현금흐름 방식이라고 한다. 그럼 맞는 거고요. O가 되는 거고 현금흐름 방식을 3위원 방식의 예로 설명하는 거예요. 위험률, 이자율, 사업비율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3위원 방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현금흐름 방식을 하나만 외우겠습니다. 우리 항상 두 가지를 다 비교하지 않고요. 더 좋아진 거, 그러니까 3위원 플러스 더 좋아진 방식이고 회사별 최적 가정의 원칙에 따라서 가정 적용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종합이익 원칙입니다. 3위원 방식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익성도 필수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원가 요소 반영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현금 흐름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 방식은 좀 산출하는 방식은요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복잡하잖아요 벌써. 그런 단점은 있지만 훨씬 새로운 원가 요소를 반영하는 데는 용이한 거죠.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다 현금 흐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 지난달 시험에 책임 준비금이라고 하는 걸 고르는 문제가 나와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법적으로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법정 준비금을 뭐라고 하느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책임 준비금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책임 준비금이 원래는 우리가 기본적인 보험료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원래 자연식 위험보험료라고 하는 자연식 보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은 어렸을 때는 보험료가 부족해요. 보험금으로 줄 돈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실은 보험료가 높아져 있다라고 자연식 보험료라고 한다면 보험금이 남아요. 그죠? 보험료가 남아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평균 보험료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서 정액으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평균 보험료를 사용하면서 요 부족분과 요 잉여분을 서로 우리가 다 조정을 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돈 그죠? 줘야 되는 돈을 보험금을 줘야 되는데 못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쌓아놔야 돼서 그 부분이 뭐라고요?
그 부분을 책임준비금이라고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준비금은 뭐의 일부냐면은 순보험료의 일부고요.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보험료 적금, 순보험료, 보험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지급준비금이 아니고요. 순보험료 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적립금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연식 보험료를 설명하는 방법, 자연보험료, 자연식 보험료를 설명하는 방법,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렇게 보험료가 늘어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연식 보험료라고 한다. 그런 부분도 시험에 새롭게 또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산출할 때는 뭐로 한다고요?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책임준비금의 적립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자연식 보험료로 했으면 책임준비금이 필요 없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균 보험료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순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해두는 책임준비금이 필요하게 된 거다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의 구성은 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 적립금으로 90% 이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한 것을 지급준비금이라고 한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모집인 시험을 보시면서 하신 거니까 같이 기억하시고, 책임준비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미상각 신계약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해약 환급금에서 우리가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부터는요, 변액보험에서는 해지 환급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해약 환급금으로 모든 게 다 통일됐습니다. 그래서 해약 환급금과 해지 환급금은 동일한 개념이다 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지급준비금이다. 땡이죠. OX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그럼 책임준비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보험료 적립금이다. 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금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순보험료식과 질매일식이 있다, 이런 거 우리 이제 모집인에서도 있었는데 아마 모집인에서도 이 부분 잘 설명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어요. 요 나온 부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같은 경우는 책임준비금을 초년도 신계약비 지출로 인한 부담이 크지만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할 수 있다. 뭐가요? 순보험료식이. 순보험료식이기 때문에 두텁다. 순보험료에서 책임준비금을 빼가니까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순보험료에서 우리가 책임준비금을 빼가니까 순보험료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게 뭐라고요? 순보험료식. 그죠? 그 다음에 질매일식은 그러면은 순보험식에 비해서는 책임준비금 초기에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모가 작다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순보험료식하고 우리가 질매일식은 여러분들 그냥 복잡하게 기억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순보험료식의 책임준비금, 초년도의 책임준비금을 두텁게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순보험료식. 상대적으로 책임준비금의 적립 규모가 적은 것을 질매일식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상품에는 우리가 구조는 어떻습니까? 주계약과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계약은 단독으로 가능하지만 특약은 우리가 될 수 없다. 그죠? 부가적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주계약, 그러니까 특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계약의 기본 성립이고요.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편의자를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우리가 모집인에서는 제도성 특약과 보장을 확대하긴 특약. 그래서 특약 보험료를 내면 서비스를 확대하는 거고, 그죠? 특약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은 그냥 서비스를 우리가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이다라고 기억하셨을 겁니다. 생명보험 상품 분류할 때 우리 보험 사고 기준으로는 생존보험과 그죠? 생존보험과 사망보험, 그 다음에 생사혼합보험이 있었습니다. 보험 사고의 형태. 그죠? 보험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 가입의 목적에 따라, 주목적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 저축성 보험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대신에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가 받는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는 거다. 그죠? 초과하지 아니하는. 초과한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뭐가요? 보험료가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보장성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가입의 주목적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게 저축성이냐 아니면 보장성이냐, 그거는 보험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크냐 적냐를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보험 사고의 형태에 따라서는 생존보험, 사망보험, 생사혼합보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연금보험은 대표적인 생존보험이죠. 그죠? 물론 죽어도 줍니다. 일기간 중에 죽어도 우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만 대부분 생존보험으로서 연금을 지급받는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우리가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계약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생명보험은 정액 중심이고 장기간이고 생명보험에서는 사람의 생존이나 사망을 다룬다. 그죠? 우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재산상의 손해를 다룬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산보험 같은 경우는 요 정액과 실손을 다 같이 보장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계약의 성립은 우리가 불효식 계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험 증권을 교부해야 되고 뭐 보험료를 내야 되니까 요식 계약이다. 다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의 특성, 이거 우리 모집인에서도 중요했는데요. 그죠? 유상, 쌍무 계약이다, 불효식, 낙성 계약이다, 부합 계약이다. 그죠? 우리가 약관을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체로서 거절하는 겁니다. 나 일부만 받아들일게 못한다고 여러분들 모집인에서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복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보험료를 내고 더 큰 돈을 받아가는 그런 보험금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한 사고로 받는 그런 복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사행 계약이다. 그 다음에 최대의 선의 계약. 그죠? 이걸 잘못하면은 사회적인 그런 피해까지도 전가가 된다. 당사자만이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선의의 그런 원칙이 선의 측의 원칙, 신의 측의 원칙에 따라서 선의를 지켜야 된다. 기억나시죠? 모집인이 훨씬 더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똑같은 건데 아마 여기선 줄여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관의 주요 내용 중에 우리 기억하시는 거 뭐 있습니까? 예, 고지 의무 기억나시죠? 고지 의무 어떻습니까? 예,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죠. 해지. 같은 지자 돌림입니다. 그래서 고지 의무를 하면은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거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돈을 우리가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거나 아니면 계약 체결한 지 3년이 지났거나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고지 의무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거나 아니면은 계약자가 의도적으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전부 다 계약자가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험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거고요. 생명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는데 실거래 여러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청약서 작성하지요. 그죠? 청약서 작성하시고 거기에 문진표 같은 거 물어보시고 하죠. 문답표, 질문표, 고지 의무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청약서가 유상계약을 의미하지는 그 불효식 계약을 요식 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약관 주요 내용 청약 철회제도 동일합니다. 아시죠? 15일 이내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는 15일, 청약을 한 날로부터는 30일 이내. 그 대신에 우리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계약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입니다. 바뀌어서 90일 이내 기억하시고 전문 보험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단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철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문 보험 계약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그 다음에 주권 상장법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가 계약한 부분은 전문 보험 계약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우리 3대 기본 지키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필 서명이라든지 우리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 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계약자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대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을 때는 계약자가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증권을 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처음부터 계약을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취소가 되는 거죠. 누가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니까 취소할 때 실은 기납입 보험료 플러스 보험계약 대출 이자를 더해서 여러분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 변경해서 우리 변경할 수 없는 거 뭐 있죠? 딱 두 가지입니다. 피보험자 변경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변액 유니버설 보험의 보장기간이나 의무 납입기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다 변경할 수 있는데 특히나 보험 수익자를 변경할 때는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 없다. 기억나시죠?
그런 부분 기억하시고, 보험료 납입은 우리가 청약이 승낙이 되면 바로 여러분들 제1의 보험료를 내야 보장이 개시가 됩니다. 회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은 제1의 보험료를 받은 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회 이상 2회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즉시 해지되는 게 아니라 납입 최고기간, 우리 납입 최고기간을 14일 이상 줍니다. 14일 이상 14일 이내에 내시고, 만약에 그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 플러스 1일에 계약은 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을 보험회사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계약자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보험계약 대출 이자로 가산한 금액이 아니라 일반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가산해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 계약의 부활, 우리 부활할 경우에는 어떨 때만 부활이 가능합니까?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을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3년 이내의 계약인 경우에는 우리가 부활이 가능합니다. 기억 꼭 하세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이내.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약이 된 경우에, 강제 집행 등으로 해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부활이 가능하다. 기억나시죠? 특별부활 가능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 수익자가 누구의 동의? 피보험자가 아닌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자기가 보험료를 대신 내고 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특별부활이라고 한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부활하는 거니까.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경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지 않고 3년 이내에 부활이 가능한데, 강제로 우리가 해지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하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자가 보험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서 내가 보험료 내고 내가 이 보험 계약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서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기계약 취소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죠? 사기계약임을 보험회사, 이거 여러분들 사기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한 계약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증명한다고요? 보험회사가 증명하고 나서 이걸로 보장 개시로부터 5년 이내, 이건 왜냐면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하기가 어려우니까 5년 이내에 그것을 계약 취소가 가능한데, 만약에 사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사기 계약이다 라고 해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보험금 지급 사유의 고의 발생 등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계약인 경우에는 기간이 1개월, 그죠? 일반적인 우리 계약 취소 기간은 3개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쟁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험금 주는데 보험회사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고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사고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명보험 계약은 상대적으로는 훨씬 적죠. 그죠?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 신청한다? 사고는 금융원장, 금융감독원장, 신고나 허가는 금융위원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장에게 우리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요. 우리가 개혁이 효력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래를 향해서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철회권 같은 거, 내가 서면 동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피보험자가 내가 보험 가입을 했는데 근데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철회하게 되면 계약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동에는 언제든지 동의를 장래를 향해서도 철회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 거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거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가 서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보험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인 시험을 보시면서 충분히 내용을 보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나오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 중심, 제가 지금 설명드린 중심으로만 다시 리마인드 시키고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보험료 산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 대수, 수지상 등 생명포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부활이나 계약 변경, 이런 내용에서 한 문제가 더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생명보험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